2026년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비드로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말과 동의어일지 모릅니다. 오늘 왜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은 늘 비어 있는지 그 이유를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쌓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649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소위 중산층이라 불릴 만한 소득이죠. 하지만 이 돈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올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월급 649만 원이 통장에 찍히기 전 국가가 먼저 제 몫을 떼어갑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약 40만 원, 4대 보험료 52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을 최소 3%만 납입해도 19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649만 원은 순식간에 538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아직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111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셈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집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2026년 서울의 3인 가구 전세는 최소 5억 원대. 이를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지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 근교 아파트 전세가 3억 5천만 원 수준이니 월세는 130만 원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월세 130만 원을 내기로 하죠. 남은 돈은 4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차례입니다. 대중교통만으로는 아이들 학원 픽업과 주말 장보기를 감당하기 벅찹니다. 결국 3천만 원짜리 중고차 한 대를 5년 할부로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월 할부금 55만 원, 자동차 보험료 8만 원, 출퇴근과 주말 나들이를 감안한 기름값 30만 원, 기타 유지비와 세금 5만 원, 자동차에만 매달 총 98만 원이 들어갑니다. 남은 돈은 310만 원, 이 돈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필수적인 식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쌓인 가구 평균 식비는 월 120만 원, 이는 매일 외식하는 호화로운 생활이 아닙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고 가끔 배달 음식을 시키는 평범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식자재 값도 폭등했습니다. 고기는 더 비싸졌고 라면 값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장 한 번 보면 10만 원이 훌쩍 사라지죠. 남은 돈은 190만 원, 여기서 공과금이 빠져나갑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통신 요금까지.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는 50만 원을 훌쩍 넘고 에어컨을 켜는 여름도 비슷합니다. 평균 4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남은 돈은 145만 원.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는 이미 나갔지만 병원비는 별개입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5만 원, 안경을 새로 맞추고 스케일링을 받고 온 가족이 독감 예방접종이라도 하면 한 달 의료비로 20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이제 125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고 했죠. 이제 사교육비가 시작됩니다. 요즘 학원 하나 안 보내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어 학원 30만 원, 수학 학원 25만 원, 그리고 예체능으로 피아노나 태권도 하나쯤은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아이가 2명이니 곱하기 2. 한 달 학원비로만 140만 원이 지출됩니다. 놀랍게도 남은 돈은 마이너스 15만 원입니다. 이미 적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쑥쑥 크는 아이들의 옷과 신발, 명절 용돈, 부모님 생신 선물, 직장 회식비와 각종 경조사비까지. 저축은커녕 비상금 마련조차 사치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 부족분을 다음 달 카드로 막다 보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카드. 빚 300만 원이 쌓이면 이자만 매달 15만 원씩 추가로 내야 합니다. 상황이 1인 가구라고 해서 더 나을까요? 현실은 더욱 끔찍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56만 원, 세금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15만 원 남짓입니다. 서울 원룸 월세 평균이 64만 원, 강남은 9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나마도 반지 하나 옥탑방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죠. 월세를 내면 151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식비 45만 원, 교통비 15만 원, 통신비와 공과금 25만 원을 제하면 남는 돈은 고작 66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보험료 내고 카드값을 결제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데이트는 사치고 취미생활은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모을까요? 최소 1억 원이 필요하다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도 8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포기합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 모든 것을요.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월급 200만 원은 꽤 괜찮은 소득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는 평균 1억 원대였지만 지금은 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집값은 5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고작 2배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는 선택사항이었던 지출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이는 은행 업무부터 택시 호출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공부만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학원에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늘리면 해결될까요? 가령 연봉 1억 원을 받으면 숨통이 트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생활 수준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일 때 2억짜리 전세에 살았다면 연봉 1억이 되면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하고 차도 5천만 원짜리로 바꿉니다. 결국 대출만 늘어나고 삶은 똑같이 혹은 더 팍팍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개인의 씀씀이가 아니라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는 모두 당신이 돈을 쓰길 바랍니다. 은행은 당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기보다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주려 하고 카드사는 할부라는 달콤한 말로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월세 20만 원 저렴한 곳으로 옮기면 10년 후 2,4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비싼 집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자동차를 포기하십시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차 한 대 유지비 월 100만 원을 5년간 모아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십시오. 세일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사는 것은 절약이 아닌 낭비입니다. 월 30만 원만 아껴도 10년이면 5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이 됩니다. 넷째, 사교육을 줄이십시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채워주세요. 월 100만 원의 학원비를 줄이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빚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단한 해결책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바로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으로 가는 함정입니다. SNS 속 화려한 여행사진은 카드 할부의 결과물이고 친구의 새 차는 7년짜리 대출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든 현실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모읍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10년 된 차를 타거나 소박한 집에 살아